우리도 말할래요 8회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방송이 나가는 날이 또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또 스승의 날에 맞게 그 주제에 맞는 게스트분들을 모셨는데 먼저 소개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노현입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와 여러 가지로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초청을 받은 게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제가 2, 3학년 때 노무현 장학생으로 처음 이제 재단과 인연을 맺게 된 노무현 재단 장학생 정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광노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서울시 교육감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학생 인권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정말 많으실 것 같고, 그 정선호 쌤은 뭐 어디서 일을 했는지 혹시 간단하게. 네. 저는 이제 그 대통령님이 제 가슴속에 주신 꿈 덕분에 그 약간 우리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어릴 때부터 쭉 했었고요. 그래서 국회 보좌진으로 6년 정도 재직을 하다가 지금은 퇴직하고 자유인으로 지내고 있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들 퇴직하십시오. 퇴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뭔가 자유로워진 느낌이라 네, 저도 좋은데 너무 행복해요 요즘. 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자연스럽게 뭐 학생 인권에 대한 얘기 하겠지만 예전에 저 학창 시절 때 프로게이머를 제가 꿈꿨었어요. 뭐 실제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한테 학기채로 맞을 뻔했거든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갔었는데 자퇴하겠다고. 어머니랑 같이 안 왔으면 넌 죽도록 맞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내 삶이 있고 내 꿈이 있어서 지금 학교를 안 다녀도 되는데 이게 뭐 학기채로 맞을 일인가? 근데 나중에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이제 광노현 전 교육감님 알게 되고 이런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도 내오시고 뭐 실천까지 해오셨구나. 되게 오늘 이 자리가 뜻깊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학생 인권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목소리 낸 사람은 마왕 신해철 씨예요. 돌아가신 분. 네. 그분이 굉장히 묘한데 이 학생 인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옹호자셨어요. 물론 이제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 활동가들이 네. 인권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달한 지점 중에 하나에 분화를 할 때 이제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외국인 노동자 인권 이런 식으로 소수 집단 내지는 힘없는 집단들이 이제 인권의 강을 건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일부 사람들이 학교 안에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인권이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춰야 되는지 과거의 인권은 공장 문 앞에서 멈췄거든요. 네. 그걸 뚫은 게 노동 인권이 된 거잖아요. 네. 학생 학생 인권은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009년도 네. 경기도 교육감 당시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2009년에 당선되셨어요. 2009년 5월에. 이분의 이제 3대 교육개혁의 목표 중에 하나가 학생인권이었어요. 그래서 학생인권은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보장하려고 했고,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은 이제 경기도 의회하고 대여섯 번의 접전을 벌여서 결국은 관철시키셨고, 혁신학교도 경기도가 최초로 네. 이제 농어산촌의 작은 학교를 혁신학교로 살려내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나한테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장을 해서 한 100일 걸려갖고 만들었어요. 엄청난 절차를 거쳐서 아무튼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네. 시작부터 저희가 너무 죽는 거예요. 너희 전문성이 압도되는 이런 느낌. 아니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나는 이제 우리 정선호 씨한테 굉장히 그 기대가 많은 게 우선 공동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네. 국회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동체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공익과 공공재를 다루는 일이거든요. 그 공동성 공익 공공재를 다루는 일이 민주주의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정치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란 뜻을 그렇게 공동체 일로 얘기를 한 걸 텐데 나하고 인연이 있어요.
얘기해봐요, 직접. 아니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었어요. 네. 저희 중학교 때는 이제 대통령님이 2009년 5월에 돌아가시고 네. 그 연말에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통령님을 알게 됐는데 학생도 시민이다. 청소년도 어린이도 참여하면 곧 주체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시민이 된다. 그 말에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 12월에 학생회장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이런 학생 자치기구에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에서도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상당히 사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저희 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학재단이어서 학생들이 뭔가 활발하게 어떠한 공동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가 변화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육감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인데 학생회장들을 모아놓고 이제 학생 인권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 굉장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열어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참석해서 당연히 좀 부족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개진을 했을 텐데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아직도 그 말이 기억에 남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학교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어른들도 아니고 선생님들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다. 왜냐면 이제 국가라는 것도 국민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로 다가와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학생회장 직무를 계속 하는데도 너무 큰 힘이 됐고 너무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굉장히 저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서 네, 왜냐면 가가지고 또 광노현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애가 선동돼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피곤하다 막 이러면서 선우야 너 학교 편하게 다녀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오늘 교육감님 게스트로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꼭 이 얘기 드려야 되겠다. 선생님 혹시 이제 이걸 결혼 보시게 왔습니다. 되면 강대현 선생님한테 댓글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살도 많이 뺐고 만약에 기억하신다면 그 더글로리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학교 폭력도 학교 폭력이지만 교폭이라는 게 또 떠올랐잖아요. 교사들에 의한 네. 과거 뭐 체벌이라든지 그 언어 폭력이라든지 그런 게 또 되실 수 있으니까 저는 문동은으로 살고 싶진 않거든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 이제 학생의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11개 교육지원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대장을 교육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1개의 교육장께서 일단 관할 지역 안에 네. 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을 따로따로 불러서 회의를 해갖고 그 관심사들을 논의해 주시오.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학생회장들끼리 대표자를 또 뽑아라. 그래서 교육감 직할로 교육의회, 학생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5명 정도씩 이렇게 학생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뭐 교육 연극도 먼저 보여주고 이런 학생 인권 조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근데 굉장히 놀랐거든요. 사실은 물론 뛰어난 학생들이죠. 적극적이고 좀 생각할 줄 알고 공동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훌륭한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열어준 건 처음인 거죠. 처음인 거죠. 왜냐하면 학생회장만 되면 무조건 교육장님하고 1년에 두 차례 이상씩 미팅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또 뽑힌 사람들은 교육감하고 네. 1년에 서너 차례를 하도록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최초의 일이고 아직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학생 자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학생 자치 기구에 관심이 있고 그랬다고. 사실 학생 인권 또는 통상적인 인권의 개념은 자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치할 수 없는 인간, 자기 삶을 스스로 자율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에 무슨 존엄성이 있어요. 남의 강요나 남의 지시, 남의 유혹에 따라서 휩쓸리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는 존엄이 없잖아요. 오직 내가 고통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체로 서서 자율적인 규범을 설정하고 원칙과 규범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또 온전히 안고 그러면서 성장할 때
존엄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도 그렇지만 크고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학교 생활이라는 건 학급 생활, 학년 생활, 학교 전체 생활이 있잖아요. 약간 학풍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학급 자치라고 생각해요. 학급에서 아이들의 네. 관심사, 공통 관심사는 무조건 학급에서 논의해야 돼요. 뭐 여러 다양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서로 이해의 폭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게 자치죠. 네. 그래서 왜 화장을 그렇게 하냐서부터 뭐 예를 들면 또 머리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기르냐서부터 별의별 또 이렇게 쌍욕을 섞어서 말을 하느냐 너무 불편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또 누군가를 왕따시키며 왜 왕따를 시키냐 이런 걸 갖고 집단적으로 토론을 하면요 악이 자라나질 못해요. 그리고 올바른 기준을 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집단 지성이 움직이거든. 대화를 하면서. 자기네들 공동체 사안이고 자기 사안이라 가장 전문 지식이 강한 거예요. 복잡한 나라 일이나 국제 관계를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급에 있는 일이잖아요. 누가 왜 왕따 당하고 왜 비겁하게 나는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 가해자를 찬양 고무하고 가담하고 맞아요. 왜 그러느냐. 이 침묵을 깨고 동조를 깨면서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를 물리칠 수 있는 지탄, 눈총을 조직하는 방안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네. 쟤한테 알맞은 벌은 무엇이고 제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 질서가 잡히잖아요. 권리 위에 질서가 잡히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네. 이게 자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학교 선생님들 중에 특히 이제 재단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하면 그럼 너무 이상한 거죠. 네. 그러면 여긴 교육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육이 정도와 수준의 개념인데 네. 상당 부분 없는 거죠. 만약 그런 자율적인 판단과 네. 자율적인 결정 또 자율적인 집행 이런 가능성을 다 봉쇄한다면 그만큼은 교육이 없고 사육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네. 자치기구 학생 인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거든. 네. 정선호 쌤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어떤 동기로 이 자치, 인권 여기에 관심 가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9년 5월 23일이 제 삶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것이 저한테 미친 영향이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도 제 삶의 방향을 규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저는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학교 가는 게 너무 약간 두렵기도 하고 약간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가 좀 그때 당시에는 몸집도 막 약간 좀 통통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뭐 하면 약간 저 놀리는 것 같고 애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야 될지 이런 것도 참 두렵기도 하고 친구를 만드는 것도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약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저렇게 착하게 제 대통령님 말씀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그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것들을 제가 어릴 때 학습하고 나서 그러면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저의 존재는 학생이라는 위치였잖아요. 내가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학생 자치 혹은 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있는 공간부터 무언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제가 당시 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학생회장도 도전을 했던 것이고 저한테는 굉장히 또 재밌는 경험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중3 학생회장 할 때 그때 당시에 그때 이명박 정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려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일제고사도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수학 점수가 좀 떨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친 거예요. 근데 제가 수학을 굉장히 못했거든요. 네. 제가 소위 말하는 역덕이라고 하죠. 제가 역사 과목, 뭐 국어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건 성적이 진짜 잘 나왔어요. 네. 90점, 100점 이렇게 나오는데 수학은 항상 뭐 진짜 20점, 뭐 10점, 뭐 많이 나오면 30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재시험을 보러 간 거죠. 근데 재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학생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놀라하는 거죠. 학생회장이면 공부도 잘할 것 같고. 그럴 때 같이 우리랑 재시험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소위
공부를 못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정말 그러면 학교가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개척하는데 관심이 없는 친구들인가? 가 아니었던 거죠. 그 친구들하고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친구들도 저를 그때 이제 받아들여 준 것 같아요. 학생회장이라고 약간 샌님 같고 약간 깍쟁이 같고 이런 이미지에서 우리랑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구나라고 생각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줬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선생님들 혹은 일부 어른들이 걱정하는 게 학생 인권을 증진시키면 그런 뭐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한테만 이득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선생님들이 뭐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다 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그때 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제가 깨달음을 얻은 게 뭐냐면 되게 학생들 어린이들을 보고 내일의 주역이다 여러분들은 내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나는 오늘을 사는데 나는 당장 오늘 내 삶에서 내 삶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멋지게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그 권리를 유예하려고 하는가 라는 고민을 제가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생 때 그때 제가 그래서 헌법이라는 걸 처음 읽어봤어요. 헌법을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연령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에 차등을 둔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대통령은 뭐 40세 이상부터 한다 뭐 이런 정도만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그 순간,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을 보장해주는 국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가 아니고 우리 헌법의 약속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에서 태어난 이상 이 정도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은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라는 것이 헌법의 약속인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무조건 어른들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규칙에서 어긋나면 통제당해야 되고 그 규칙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왜 인권과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그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쟤는 뭐냐? 이래가지고 약간 문제가 나게 찍혀가지고 굉장히 힘든 중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학생 인권에 한평생 이렇게 목소리를 내신 게 그 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권을 공부하다 보면 인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서는 그 현상을 바꿀 수 없는 집단들을 만나게 돼요. 집단. 이게 이제 인권 이퀄 차별 금지거든요. 근데 차별이라는 게 다 집단의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성 집단이죠. 네. 아동 집단이죠.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연령에 의한 거, 성별에 의한 거, 국적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학력 수준에 의한 거, 병력에 의한 거라든가 뭐 다 생각해보면 다 집단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뭐 영남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뭐 남자인데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 이 사람은 수많은 집단에 속해 있죠.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집단에 속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결코 아니잖아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존재들이거든. 이 인권의 개념은 그 독특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개별자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집단의 소속이지만 네. 개별자로. 왜냐하면 집단 소속으로 보는 순간 그 집단에 얽혀있는 편견과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죠. 그 스테레오타입적인 생각의 포로가 돼버리거든. 그죠? 그러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적국 군인, 그럼 죽여도 되잖아. 적국의 포로, 그럼 학대해도 되는 것 같고 아주 이상하게 되거든. 근데 저 사람이 우리랑 똑같이 희로애락과 고통을 갖고 있고 아주 취약하고 또 꿈도 있고 온전치 못해도 온전해지려고 비틀거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분투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막 비인간적으로 대우할 수 있겠어요? 없죠. 말이 좀 안 통하고 어눌해도 존중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그래서 집단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서 개별적인 사람으로 보는 게 이제 인권의 출발점일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이제 학생들 시절에 우선 패했어요. 과거에. 네. 워낙 패했어. 네. 아이들은 뭐
그냥 맞아도 되는 존재.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거. 우리가 클 때는 워낙 그랬고요. 이제 상당히 없어졌죠. 물론 내가 이제 2010년도에 체벌 금지 선언을 해요. 교육감이 되고서 한 달도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고생한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문화혁명이에요. 네. 학교 문화혁명입니다. 네. 학생을 패도 되느냐 마느냐는 꼭 호랑이 선생님들이 있잖아. 네. 학교마다. 그렇죠. 그 막 이상한 별명으로 막 부르고 네. 내가 이제 체벌 금지를 하는 건 가장 일차적인 인권 보호 아니에요? 그렇죠. 강제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네. 폭력 앞에 장사가 없잖아. 네. 거기에 무슨 존엄성이고 자시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게 체벌 금지였죠. 그랬더니 이제 이 학생 인권을 보장하면 교권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체벌 금지를 하니까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 또는 생활 지도를 하려는데 통제가 안 되더라. 말을 안 듣더라. 이제 이 얘기예요, 그쵸. 사실은. 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디가 못나서 전 세계에서 체벌 금지된 나라들이 이제 선진국 다 체벌 금지돼 있고 웬만한 나라도 체벌 안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만 체벌을 해야 된다? 이상한 얘기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집단적으로 잘못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체벌 금지를 했는데 이 체벌 금지하고 엮여 있는 게 뭐냐면 과도한 생활 규율. 예를 들어서 이른바 두발 머리카락. 아, 네네. 이게 문화혁명인 거거든. 그 우리가 경기도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최초로 만들면서 어떤 경우든지 학교가 교사가 학교 당국이 아이들의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다라고 아예 법으로 정한 거예요. 네. 조례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우지 말아라. 도대체 바리깡 갖고 다니면서 아이들 몇 센치 길었나 이거 갖고 하지 말자. 그래서 중요한 건 머릿속이지 머리카락 길이가 될 수가 없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용의 복장, 뭐 조금만 색깔 안 맞고 뭐 이 규정이 다 돼 있잖아요. 그거 벗어나면 이제 막 자로 막 매가 들어오고 네. 여러 가지로 또 말로 모욕이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학생 인권 그러면 전부 다 체벌 금지하고 용의 복장, 두발 자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자율이에요. 아까 얘기한 학생 자치.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규범이 필요하면 입법을 하면 돼. 우리 교실의 교칙을 정하고 우리 학년의 교칙을 정하고 우리 학교의 교칙을 정하면 되잖아요. 네. 상벌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상을 주고 어떤 걸 벌을 주고 어떤 거를 상을 몇 점을 주고 어떤 건 벌을 몇 점을 줘야 되는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안 해야 된다는 설도 굉장히 강해요, 물론. 근데 만약 한다면 아이들이 직접 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야 정의롭겠지. 아이들이 생각하는 공평이 다 들어가겠지, 거기에. 의견이 들어가게 해서. 그렇죠. 네. 상벌에서 굉장히 공정해야 되거든. 네. 그죠? 그걸 아이들이 하면 정확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입법하고 사법은 뭐냐면 우리가 정했는데 규칙을 정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그런데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나타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재를 학생 법정, 학교 법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전부 모여서 토론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와서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뭐 하면서 막 변호도 해주고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다 설득이 되면 굉장히 뭐 무죄가 되든가 대단히 약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안 그러면 좀 강한 처벌을 받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야 되거든. 네. 그 사과하고 화해하고 네. 그러면 이제 회복적 정의까지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거는 단순히 금지를 푸는 거를 넘어서 자율로 가는 것, 자치로 가는 거예요. 이 차원이 굉장히 약해요. 네. 안타깝게도. 네.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를 벌써 한 10몇 년 됐잖아요. 2010년 9월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공표됐고요. 서울에서는 2012년 1월에 발효했거든요. 네. 그럼 벌써 11년, 13년 됐잖아요.
그런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훨씬 더 많은 발전, 축적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흔들흔들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쉽게도.